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저는 조금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은 있으시지만 우리나라 자살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사실 숫자로 우리나라 자살 현황을 얘기 드린다는 것이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굉장히 귀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로밖에 이제 전달 드리게 될 건데요.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10분 이상 얘기해야 돼서 마스크 벗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하네요. 네, 한국 자살 현황과 원인 분석이라고 적었고요. 설명해 주셨다시피 중앙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해서 출발한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자살이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살 현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망 원인 통계라는 거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자살자를 어떻게 아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병으로든 아니면 뭐 사고로든 사망을 하시게 되면 통계청이라는 곳에서 그 사망자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도 굉장히 많이 사망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자살로 지금 사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사망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른에 비하면 숫자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또 자살이라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나 파장으로 또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보면은 자살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해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이렇게 높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그냥 숫자로 보면 잘 모르시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라고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2등, 그러니까 평균하고 한 2배 정도 차이나는 숫자로 저희 나라가 지금 1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살률이 높았던 그 시점에 자살예방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의 안전에 너무 큰 타격이다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자살예방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에 근거해서 이제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다양한 이제 제도들을 마련하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정비해가지고 또 국가 세금이라는 걸 들여서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 그런 걸 시작하니까 자살률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2013년도에 2011년도 정도에 가장 높게 시작을 하면서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좀 내려가다가 지금 최근에는 18, 19년도는 조금 자살률이 느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지금 중대한 사건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왜 2011년도에 이렇게 자살이 급증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2011년 정확하게 그 앞전에도 있지만 이 시기에는 조금 감소하는 게 정상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카드 대란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슈가 세계적으로 되게 문제이긴 했지만, 뭐 IMF도 있었고 뭐 되게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고 문제가 되긴 했지만 2008년도쯤에 되게 유명인이 자살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쯤 자살률이 약간 감소했어야 되는데 그때 감소하지 않고 되려 자살률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유명 연예인의 가족분들이
자살로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2011년도에도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것들의 흐름도 반영됐지만 또 유명인의 자살까지 이제 맞물려지면서 이제 정점을 찍었던 그런 이제 또 상황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성별, 연령별 자살률 현황입니다. 자살률은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자살률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연령이 높은 분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젊은, 아까 전에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10대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 마찬가지지만 그 OECD 기준으로 하면 평균 정도인데 노인 자살, 연령이 많은 어르신들의 자살 사망은 이거는 뭐 어디다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아까 전에 평균보다 2배 정도 높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르신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자살 사망자 수는 그럼 어르신이 제일 많냐? 그렇진 않고 자살 사망자는 여기 어떤 연령이 제일 많냐면 50대 연령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연령층의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망자 수는 그 연령이 제일 많아서 이거를 그 자살률로 계산하는 거는 이제 사망자는 많지만 어느 연령대가 좀 더 심각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자살률로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 자살 사망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그 지역사회에 함께 할 때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찾게 되잖아요, 교회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기억하고 교회가 함께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살 수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자살 수단이 목매미 가장 많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추락과 가스 중독.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살 수단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WHO라는 기관에서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 수단을 접근성을 차단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 수단은 뭐가 높은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목매미 굉장히 결정적으로 높은 자살 수단이에요. 가장 구하기 쉽고 손쉽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제 목매 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살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총기 사용을 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제 자살 수단이 목매미 가장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추락 그게 이제 많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 추락이 젊은 층이 많고 도시 지역은 당연히 추락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제 어르신들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높은 건물 덜하면 이제 추락이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추락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스 중독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높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두 번째, 세 번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가스 중독 굉장히 없었어요. 없다가 번개탄으로 갑자기 가스 중독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모 연예인,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번개탄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 전에 몇 명 없었어요. 거의 번개탄으로 자살하지 않았는데 없다가 그 모 연예인이 번개탄으로 자살을 하는 게 이제 언론에 완전 최진실 사건과 연관돼가지고 최진실 전이지만 연관돼가지고 막 보도가 엄청 됩니다. 근데 그 보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번개탄으로 사망했다. 지금은 그런 신문 찾아보기 어렵죠. 그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번개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고 뭐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막 1000명 단위로 이 그 가스 중독에 의한 자살이 급증해서 지금 막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번개탄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현실로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많이 보는 건 뭐 추락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또 이제 인식할 때 저희가 학교, 대학 같은 데서 강의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목매면 거의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고 이제 추락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가스 중독이 또 왜 그 그러니까 또 중요한 포인트냐면 자살을 할 때 막 이유도 나오잖아요. 왜 죽었을까? 왜 자살했을까? 막 추측하는 보도들이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사업 실패했다, 경제적인 이슈다, 그다음에 나이가 40, 50대다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가스 중독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이슈를 가질 수 있는 40, 50대 남성들의 수단으로 또 많이 이 수단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자살은 가스 중독 거의 많이 없어요. 근데 40, 50대의 경제적인 지금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뭐 자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가스 중독이 굉장히 많은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또는 알려주시는 분들이 이것을 막 너무 막 알 권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변화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요하게 또 그 관리해야 하는 자살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자살 사망자는 많을 거예요. 인구 수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자살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인구 수는 그 자살률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충청도나 이런 지역이 높지만 자살 사망자 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두 번째 서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자살 현황은 서울 경기가 줄이면 줄고, 네, 서울 경기가 늘면 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모양새로 그 각 지역의 자살 예방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거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데 올 한 해 해봤더니 20, 30대의 자살 사망자가 되게 늘었다라고 국가가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충청도 지역에서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갑자기 막 정책을 변화해가지고 하면 되게 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지역에 맞는 활동들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오늘 이제 안양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양 지역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실 때 그거를 먼저 들여다보시고 어떤 분들을 먼저 찾아뵈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되게 많이 비교되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의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정책이나 많은 것들은 일본 것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동양적인 특성, 노인 자살률이 높은 거라든지 뭐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 한때는 핀란드라는 그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가 자살률이 높았다가 자살을 낮춘 경험이 있어서 그 나라 모델을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 나라는 일단 저희랑 실업, 그 기본 복지 체계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 나라는 뭐랄까 경제적인 이슈로 자살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정신건강 이슈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비율이 좀 높아서 그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나라도 보면은 사실 고용, 복지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고, 특히 이제 그 생명 경시 문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문화들 사실 저희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런 문화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또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조직에서 내가
배제당하거나 이 조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실업이라든지 이래서 내가 이 그 경제 체계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도태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고, 내가 우리에서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겪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제 그런 문화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내가 그 우리라는 조직에 해를 끼쳤을 때 그거 일본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또 문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라는 거가 굉장히 조직, 문화 안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가 굉장히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그 정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정책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나라 감소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좀 감소했는데, 일본이 들여다보니까 일본 또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늘 이제 그 다음에 또 일본이 그러면 또 몇 년 후에 저희도 비슷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일본이 몇 년 전에 20, 30대의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한 4, 5년 전쯤에 얘기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그쪽에 다 쏟고 있었을 때였는데, 일본은 젊은 층이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냥 작은 일에도 쉽게 그 자살을 한다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 얘기 들었지만 저도 너무 높은 노인 자살률 때문에 이거에 온 정성을 쏟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들이 또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일본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요 자살 원인인데, 우리나라의 자살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가 첫 번째로 가장 높다라는 이제 보고이고요. 그 다음이 경제적인 이슈, 뭐 이런 신체적인 문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는 정신적인 이슈 가장 높고, 남성도 정신적인 문제 가장 높고, 여성도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높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생애 주기별로 나눠보면 또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요. 왜 다른 결과를 보이냐? 우리나라는 3, 40대 남성의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 40대의 자살이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 여성이 정신건강 이슈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정신건강 문제가 다 높지만, 생애 주기별로 보면 또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아동기에는 가족 관계 문제가 가장 높고, 청년기에는 경제적인 이슈가 가장 높고, 중년기부터는 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장년기도 경제적인 문제, 노년기는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가장 높게 이렇게 조사되는데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막 정신건강 문제들이 막 머릿속을 막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치료도 안 되고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난 앞으로 악화만 안 되는 거지 이게 확 회복되는 증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병원 계속 다니면 내 자녀가 지금 힘든데 이거를 감당하느라 또 내 자녀까지 힘들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막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 교회에 이제 막 그 찾아오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너무 감사했다, 여태 목사님 덕분에 제가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조용히 편지를 주시거나, 또는 내가 이거 지금 드릴 건 없지만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라면서 뭐 손에 끼고 있던 가락지를 주시거나, 혹시 이런 거 경험하신 목사님이 있으시다면 그냥 나에 대한 마음이 이 권사님께서, 이 집사님께서 정말 깊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잠깐만 앉아보시라고 해가지고, 혹시 지금 생을 마감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냐, 지금 무슨 큰 결심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냐 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감사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높지만, 이거를 또 들여다보면 우울장애 제일 높고, 수면장애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불안장애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사실 어떻게 좀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해야 되냐면,
정신건강 이슈로 그냥 사망한다라기보다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저도 지금 저기 생명존중 희망재단 여기 생기고 잠을 못 자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죠. 스트레스를 막 극도로 받으면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저희 팀장은 같이 왔는데 굉장히 불안도가 높거든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가서 우리 기도를 받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 극도의 외부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런 변화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 지금 그때 많이 예배에 안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변화들을 겪을 때 분명히 잠을 못 자면 눈에 티가 나거든요. 막 초췌하고 그러면 그냥 넘기시지 말고 따로 기도 좀 하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를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우울증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부채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다라는 거는 참고로 자료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졌다고 죽어야 되나?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우리 사회가 제일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지금은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존경하지도 않지만 미국의 그 전 대통령, 이게 되게 부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파산 신고만 7번을 했다고 하고, 지금 어쨌든 지금도 부자지만 7번의 파산 신고를 하고 이제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파산 신고해도 회생할 수 있는 절차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회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도 그런 파산 절차를 밟으면 회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모르는 것도 있고, 한 번의 그런 실패가 나의 평생 실패다라고 이해되는 거, 이런 거. 한때 저희가 수능 끝나고 나면 자살하는 애들이 많아질 거다 막 긴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죽는 거 말이 안 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그 한 번의 실패에 사회가 간대하지 않거든요.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실패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잘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재수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해가지고 엄마가 그 실패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재수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되게 이런 문화들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서를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것도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 질환은 이제 이런 노인성 질환들, 이제 치료 잘 안 되는 이런 질환들, 만성 질환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원인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뭐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정신건강 이슈도 있고, 또 들여다보면 연령대마다 다르고 남녀마다 또 다릅니다. 여성은 절대적으로 정신건강 이슈가 1위고 남성은 40, 50대는 경제적인 이슈가 또 1위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자살 문제들이 하나로만 되어 있지는 않고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신과적 문제이긴 하지만 우울장애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뭐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이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사회 운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사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사회 전반적인 변화들이 어쨌든 그 한 분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각 연령마다 접근해야 되는 방식들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만났을 때, 연세 많은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 해주셔야 되는 그런 파악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젊은 우리 간사님 박은진 간사님,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때 또 물어봐야 되는 대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전반적으로 목사님 혼자 다 못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을 다 챙기시지는 못하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또는 지역사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따뜻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문화 운동, 이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약간 이제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어떤 막 자료를 어쨌든 숫자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분들을 딱 빨리 만나야 이분들의 자살을 바로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조금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유족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2,000분 안 되시고 1,000몇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년입니다. 1년에 자살로 사망하는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13,000명이 자살로 1년에 돌아가시니까, 이 13,000명의 친구 다 빼고 가족만 해도 유가족이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아마 교회에서도 최소한 몇 분 이상은, 10분 이상은 유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목사님들이 관심 갖고 케어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나 또 다른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분들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들의 상처를 쉽게 내보이지 못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 뺀질이 크리스찬이지만 목사님이 물어보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들을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 해주시면 굉장히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